어서 오세요. 시사 전문 바리스타들이 엄선한 뉴스만 다루는 이곳은 시선 집중 시사 카페입니다. 다 같이 편안하게 토크 한잔 하실까요? 네, 유튜브 연장 방송 금요일 코너는 바로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시사 카페 시간입니다. 시사 바리스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개편하고 이제 그 두 번째 주인데 어떻게 지난주 첫 시간 괜찮았습니까? 하실만 하셨습니까? 저는 뭐 조영근 소장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말만 보태면 돼서 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시네요. 예,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네네. 근데 막 너무 이제 시간이 쫓기는 시사 사전보다는 좀 편하시죠,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확실히 편하더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지난주 방송에 대해서 제이팡님이 엄청 고급지고 알찬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뭐 그동안 못하셨던 이야기를 시사 카페에서 좀 다 풀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본격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 그 김만권 박사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셨으니까 오늘은 조영근 박사께서 한번 좀 먼저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뭐 이렇게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예,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보궐선거 때문에 뭐 지금 다들 말들이 많죠. 그래서 보궐선거 이슈하고 겹치기도 하고 또 그거보다 훨씬 넓은 주제이기도 한데요. 20대 남성의 보수화. 화에 이제 뒤에 물음표 붙는 거죠. 예, 물음표 붙였습니다. 끝에 억양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네네. 보수화가 아니라 보수화 이런 거죠 지금. 예. 과연 맞을까? 그러니까 예, 이제 거기는 이미 답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 저도 궁금해서. 네. 저도 아무튼, 궁금해서 한번. 네. 그러니까 그 투표를 했던 20대 남성의 72%가 오세훈 후보를 선택을 한 것으로 네네. 출구조사 결과, 네네. 출구조사 결과 이제 그렇게 나왔다 해가지고 네. 지금 뭐 수많은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조영근 박사는 그래서 어떤 점 역시 72%라고 하는 수치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저 이제 그 72.5%였던 걸로 나오고 있고 무려 50% 넘게 차이가 나는 거고 반면에 이제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네. 40대 남성과 더불어서 유의하게 예. 박 후보, 박영선 후보 쪽에 대한 지지가 더 그러니까요. 높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 세대인데 이 성별 간에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달랐던 이런 현실은 이제 뭔가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 현실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고 이제 그걸 통상적으로 이제 20대 남성들이 보수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거칠게 결론부터 말하면 전 그렇게 보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예, 두 갈씩 아주 좋습니다. 두 갈씩.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결론은 그러니까 질러 주셨고 예. 이제 근거를 좀 말씀을 해주셔야죠. 예, 우선은 그 잘 아시겠지만 20대 남성이 사실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 민주당 쪽, 뭐 소위 말해서 진보 개혁 쪽에 대해서 가장 폭넓게 지지하는 쪽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예, 그 사실은 보면은 지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지지율 같은 것들도 보면 초기에 20대 남성이 뭐 예를 들면 가장 두터운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남성들에 비해서 거의 비슷할 정도로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무슨 원래부터 계속해서 기호 지금 이번 쪽 보수 야당을 계속 지지해온 세력이다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급속도로 정치적으로 이를테면 보수화 일단 따옴표 쳐서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래에 여러 가지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들 이런 것들 속에서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두텁게 그동안 아주 충분히 토대를 가진 이런 정치적 보수성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보수하라고 한다면 어떤 장기적 추세로서의 경향성을 띠고 있다. 그렇죠. 이제 보통 네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네네. 지금 이제 조영근 그 소장이 이제 분석은 그렇게 볼 수 근거는 없고 네네. 다만 일시적 분노의 표출 이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건데 우리 김만권 박사 어떻게 그러니까 조영근 소장의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뭐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는 사실 이렇게 20대를 따로 놓고 보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지지율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이미 4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20대라고 치면 20대의 40%가 교체가 된 거예요. 아, 또 그렇게 계산법이 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뭐 그게 우리가 일정한 구간을 끊어놓고 몇 년생부터 몇 년생이 이걸 지지한다라든지 네네네. 이렇게 그럼 그 사람들이 성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막연히 20대라 그러면 20대의 구성원들은 해마다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예. 사실은 세대 분석을 할 때 항상 그 구획 정리가 진짜 힘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 구획 정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20대로 그냥 때로 떼놓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구획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이미 4년 전 통계들이나 이런 것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뭐 구성원들이 거의 절반이 바뀐 셈이고 그래서 이걸 10대 현상이 뭐 지금이 그 20대가 원래 부수역이었나 안 부수역이었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면 사실 어느 구간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구간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렇게 그냥 세대별로 20대, 30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솔직히 좀 불편해요. 예, 저는 이게 맞는 방법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밀레니얼 Z세대라고 해서 80년대부터 2000년대생까지는 다 아우르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것도 참 이게 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건 굴비역듯이 그냥 이 엄청나게 엮어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세부화됐으면 좋겠고 좀 더 뭔가 구간이 정확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느 뭔가를 이야기할 때 몇 년생부터 몇 년생들이 어느 시기에서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변해갔다라는 걸 추적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네. 막연하게 20대라고 끊어놓고 들어오는 시기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끊어갈 수는 또 없는 부분이니까 예,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미 담론화되고 있는 20대 이야기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건 뭐 또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정말로 확실하게 좀 보수로 경도되어서 나타난 선거 결과냐, 아니면 일시적 분노냐 이거에 대한 좀 진단을 좀 맞이 해주신다면. 저는 이게 뭐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성향이라고 하려면 증거들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할 만큼 제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이야기해 주셨지만 실제로 이제 뭐 4년 전이 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속 그동안의 추이를 봐오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변해왔던 게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사안이나 뭔가가 이 20대의 남성들을 버튼을 누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예. 그것도 저도 이제 그 며칠 전에 이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2003년인가도 사실은 청년 보수 그러니까 젊은 우파 이런 어떤 담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쭉 따져보니까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2006년 선거가 요번 선거하고 비슷했잖아요. 되게 지방선거 같은 경우가. 근데 일시적으로 그런 표심을 어떤 발동을 하는데 장기적인 추세를 놓고 보니까 가장 강고한 민주당 지지층이 돼 있더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단면에서만 이야기니까 10년 뒤에 그럴 거다라고 물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밀 진단을 해보면 예측은 좀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두 분 말씀에서 공통 분모는 그래서 보수와 확실하게 지금 보수 쪽으로 경도되고 있다는 근거는 없다. 그리고 보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진단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대가 이런 분노의 표심을 그 발동시킨 그런 배경은 또 그러니까 진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봐야 되는 그렇게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배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 한 가지만 전제를 저도 짚고 싶은데 네. 조금 전에 김만권 박사께서 이렇게 20대를 이렇게 말한다는 게 참 사실은 보면 부정확하다, 되게 모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과 더불어서 저 역시 한번 이제 제가 오늘 이 주제 하자고 말씀을 드린 입장에서 변명이면 변명이랄까 아니면 자기 고백이라면 자기 고백을 좀 해야 되겠는데 네. 보면은 20대 우리 젊은 세대가 간단히 말하면 40, 50대 그것도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딱 그거 그렇죠. 저희가 딱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히 돌아가시고 이제 저기 이제 밥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0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건 아니면은 그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건 간에 20대의 목소리를 일종의 대상화 시켜놓고 얘들이 왜 이러지?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20대들 자신들은 사실은 우리가 무슨 모르모트 실험하는 쥐도 아니고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이 불쾌해하는 게 있고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20대를 우리가 아직도 명백하게 법적 성인이고 그다음에 정치적 권리의 주체들인데 20대에 대해서 분석할 때 많은 사람들의 자세가 그게 아니라 얘들 왜 이러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동료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객관적 분석보다는 자기의 그러니까 딱 가치는 전제해 놓고 그렇죠. 왜 여기에 부응하지 못할까? 그렇죠. 얘네들은 예.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이번 이제 중요하게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혐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예, 그 점 저는 인정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예. 최대한 이제 좀 20대의 목소리를 좀 들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예, 좀 이제 괜히 공자님 말씀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높아심에 예. 제가 좀 전에 제가 그냥 보수화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제일 핵심적인 이유는 20대들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 건물주들이 그냥 많은 돈을 벌고 꿈이 되고 그게 또 대물림되는 세상. 그다음 재벌이 특권과 반칙으로 막 엄청난 부와 권세를 누리고 그 또 세습되는 현상에 가장 분노하는 세대가 20대이기도 해요. 네. 다시 말하면 20대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이 사회의 주류로서의 보수,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이게 좋아, 이거 지켜야 돼 이런 식의 보수하고 굉장히 달라요. 20대는. 네. 20대들은 바로 그런 보수적인 이 사회로부터 자기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모든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다오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 결코 기존의 기득권을 수호하겠다라고 말하는 의미에서의 보수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점에서 이제 사실 우리가 아주 참 아프기도 하고 참 우리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한 지점이 뭐냐면 거기에 그런 기득권 동맹 속에 소위 말하는 진보의 기성세대도 포함돼 있다. 그렇죠. 예. 라고 20대들은 보는 겁니다. 네네. 예, 그 점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랄까요? 저도 그 중에 말석 정도 차지하고 있는 셈일 텐데 20대들과의 어떤 엄청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식의 벽. 혹은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진지하게 귀결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20대의 가장 큰 특징, 특히 20대 남성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가 피해자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특히 젠더 문제 이번에도 양성 평등 문제라고 하는 게 20대에게서 아주 중대한 이슈였을 것이다라고들 많이들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서 예컨대 이제 20대 남성의 눈에서 만약에 본다면 제가 이제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할 때 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남녀 불평등한 세상이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당신들 세대까지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 기성세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다는 건데 자기들은 그렇게 자라지 않았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기성세대에 들어가서 기성사회에 들어가서 때문에 승진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보상을 받는 데는 분명히 아직도 남녀 차별이 있을 거다. 인정한다. 우리는 그 문턱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 그 문턱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네. 대표적으로는 군대 갔다 오는 거죠. 예, 이런 문제에서 잃어버리는 세월들을 보상받을 길이 없고 문제는 오늘날의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게 입직구에서 한 번 차이가 나면 그죠? 정말 심각한 한 번 처음에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평생이 달라져요. 평생 왜 그렇게 너네들 그 눈높이 안 낮추고 그러냐라고 이 기성세들이 곧장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직장에도 들어가서 다 열심히 살았어. 문제는 지금은 처음에 비정규직으로 출발하고 소위 말하는 번듯하지 못한 직장에서 출발하면 네. 생애 노동 과정이 계속해서 끊어지고 좋아질 희망이 없어져요. 계속 나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떻게든 정규직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역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피해의식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제가 따옴표만 쳐서 정치적인 보수화는 전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는 따옴표를 쳐서 보수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난민,
사회적 각종 그 뭐 장애인, 뭐 이주민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보듬자 뭐 이런 식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라고 하는 조사 통계를 보면 20대 남성이 가장 배타적이에요. 노인 세대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여러 조사가 보여주는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제일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왜 내가 제일 약자인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정 이야기를 했는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결국은 공정에 대한 어떤 그 갈구로 나타난다. 결국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20대들은 이걸 역차별이라고도 표현 안 해요. 차별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냥 차별.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번도 우위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우위에 있었던 경험이 있어야 이게 역차별인데 우위에 있었던 경험 자체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역차별이냐? 이건 그냥 우리를 계속 차별해 온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20대들은. 그 딱 한 말씀만 그 점에서 비춰보면 그래서 저희 그 20대 젊은 남성들이 특히 이제 저 같은 이런 50대 진보 남성들 되게 싫어하는데 뭐냐면 남녀 차별의 이 소위 말하는 이점은 자기들은 다 누리고 그런 다음에 그 원죄 의식을 자기들을 통해서 털어버리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은 다 챙겨놓고 괜히 점잖아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훈장질하고 있다. 네, 자기들은 1도 손해 보는 거 없이 젊은 세대들의 남성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들 명분 세우려고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겁니다. 네, 그건 이 점은, 사실 되게 네.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386 세대는 아니고 바로 386 아래 세대거든요. 아 예. 네, 그런데 근데 저만 해도 386 세대를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이제 바로 아래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래 세대로 내려가면 그 아래 세대들이 가장 386을 비판했던 게 뭐냐면 386이 정의를 다 독점해 버려서 이게 뭐 우리가 뭘 하든 우린 나쁜 애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예. 늘 정의를 독점한 세대로서 우리를 가르치려 들고 너희는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질려버렸다고 표현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예.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의도 독점했고 이익도 독점해서 살인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 그 50대들이 그리고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정의를 독점한 세력으로서 아래 세대를 내려다보면서 야 이제 남녀가 공평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자기들이 학교 다닐 때는 다 이익을 누리고 뭐든 누리고 자기 군대 가서 군대 가산점도 받고 막 그랬던 세대는 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군대 가산점으로 출세하고 뭐 하고 취직하고 있던 세대가 갑자기 야 군대 가산점은 나쁜 거야. 그것도 몰라?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나오고 이러니까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되게 자기 모순적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뭐라고 해요 삶의 여정에서의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지 않았으면서 왜 우리한테 그런 가정들을 강요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분노하는 것 같아요. 586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 이거는 이제 기성세대로 범위를 넓혀버리면 그렇게 아주 안 좋은 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집권여당 소속의 의원들에 의해서 뭐 전세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거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불을 지를 건지는 뭐 더 이상 증명을 할 이유가 없는 그렇습니다. 네. 결국 이런 건데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두 분의 말씀 속에서 이제 반드시 걸러야 되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의 남성과 20대 여성의 지금 편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 거냐. 그렇죠. 요걸 마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같은 세대잖아요. 그 같은 세대고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젠더 문제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조사를 보면 네. 우리는 20대 여성들이 되게 젠더 문제에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여성들이 젠더 문제에 상당히 중립적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편향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언론에서 나타나는 몇몇 현상들 때문에 되게 착시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네, 맞습니다. 중립적이에요. 실제로 이제 사회학자시니까 네네. 이거 뭐 우리 그 소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20대 여성들이 생각보다 훨씬 젠더 문제에 중립적이에요. 네. 그런데 20대 남성들은 젠더 문제만 들어가면 아주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20% 정도가 있거든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젠더 문제라 그러면 이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야 이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고 뭘 질문하건 극단으로 대답하는 20%들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세대들이 이런 그 극단적인 어떤 이런 세대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한다는 그 말이 마이너리티 정신인데 일종의 그 마이너리티 정신이 사실 이 20%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뭐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있는데 네. 이 친구들 그러니까 20대 친구라고 말하면 안 되네요. 그것도 되게 잘못. 큰일 나요. 예, 큰일 잘못했습니다. 네, 사과드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이제 20대들이 이야기하는 남성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점을 들여다 보면 여성 혐오나 사실은 본질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들어가 보면 본질은 뭐냐라고 하면 여성을 우대해주는 정책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이게 정책의 문제는 사실 이게 정책은 근본적으로 권력 문제와 관련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먼저 배려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 문제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젠더 문제와 정책이 만나는 문제만 들어가면 이게 불공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차별하는 하나의 공식적인 사회의 공식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견뎌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분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대가 사회에 진입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 진입하는 시기에 이게 뭐 몇 년이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메꿔지고 보상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진입하는 시기가 1, 2년 뭐 늦어지고 3, 4년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격차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어디에 진입하느냐가 진짜 큰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지금 디지털 기술 시대잖아요. 뭐 디지털 기술 시대에 뭐 이렇게 직업군의 변화 뭐 이렇게 분배의 변화를 보면 디지털 기술 자체가 양극화 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들어가면 어느 직군에 어떻게 진입하느냐에 따라 내가 평생 어떻게 살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우리 20대 세대들도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통계적으로는 청년 빈곤이 중년 빈곤으로 가고 중년 빈곤이 장년 빈곤으로 가고 장년 빈곤이 노년 빈곤으로 가서 이게 청년 빈곤이 생애 빈곤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보면서 지금 이제 이게 그 세대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계속 불안감을 느끼는데 진입은 늦어지고 그런데 보상은 없고 정책적으로는 차별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 분노감을 이제 축적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일단은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아주 많아서 일단 한번 얘기해 드리면 우선 방송 들으시는 우리 기성세대들 뭐 저하고 비슷한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공감을 좀 해보기 위해서 조금 전에 김만권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는 그 남자들이 이렇게 군대 갔다 와서 뭐 우리는 그 시절엔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3년 공백이 있어도 나중에 충분히 노동시장에서 보상이 됐거든요. 오히려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지.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직장 같은 데서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이 리더십이 더 좋다. 직장 생활, 단체 생활에 적응 잘한다 이런 식의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좀 남성다움에 대한 어떤 과시 이런 것도 있고 사원 채용 공고에 밑에 그러니까 저기 당구장 표시고 달렸죠. 군필자 우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히려 전혀 어떤 뭐랄까요 인생의 손실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만큼 또 훨씬 더 남성들이 우위인 그런 노동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남성들이 아이고 뭘 그렇게 젊은 애들이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다운쳐 써서 인용입니다. 예, 젊은 애들이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흔히 이게 정말 제가 이제 이건 정말 인용하려고 쓰는 말인데요. 젊은 남성들에 대해서 찌질하다라는 식의 표현을 잘 쓰는데 이거 전 정말 쓰지 말아야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동료 시민에 대해서 정말 예의가 아닌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달라졌다. 예, 지금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 초기에 이 사회 진입 시기의 초기에 어디에 저기 취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이 너무 달라지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도 20세기 이후에 처음으로 현재의 20대는 자기 부모 세대보다도 아마도 소득이나 네. 자산의 측면에서 더 낮아지는 첫 네, 세대가 될 맞습니다. 첫 거다라는 세대가 얘기들이 되고 아마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 네네. 그럼 예. 20대 여성은 온상 속에 살고 20대 남성은 시베리아 벌판에서 살아서 그러면 차이가 나타나는 아니요, 그렇지 거냐?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뭐냐면 취업률에서부터 시작해서 임금 모든 거에서 여성이 더 나빠요. 그러니까. 예. 여성이 더 20대조차도 여성이 더 나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대 남성이 분노하는 지점들 예컨대 뭐 공무원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일부 뭐 그 특별한 시험들 이런 데서 여성들이 막 저기 뭐 성적이 좋다 뭐 수석이 나온다 과잉 대표되는 거죠. 네. 맞아요.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여성이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코로나 시기에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몇 배로 올라서 이게 고통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측면 보이잖아요. 네. 이게 문제는 여기는 우리가 확실히 그 소위 문화 지체라는 측면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남성 우위 사회 가부장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에게 가해지는 어떤 그 일종의 무게감, 나는 가정을 꾸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회에서 어떤 안정된 직업을 갖고서 아이를 키워야 되고 이래야 된다라는 그 주변의 기대, 압력, 스스로 그렇게 믿는 믿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한다. 이게 일종의 생애 과업이죠. 이 생애의 과업들을 내가 제대로 잘 이행하지 못하면 난 실패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이때까지 넌 그렇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바꿔내려고 제대로 못했어요. 여전히 남자는 말이지 그런 거 이겨내는 거고 스스로 넌 자신 있게 뭔가 이 용기를 가지고 그런 거 고통에 힘들어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요의 문화에서 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는 남성 우위라고 하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보증해주던 여러 장치들이 그나마 조금씩 허물어진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그러나 문화적 압력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갭들, 이 충돌들 속에서 그거를 사회는 서포트해주지 않아요. 지지해주지 않는데 자기들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울분으로 터져 나온 거고 반대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 상대적으로 이제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여성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열리는 길들이 있죠. 네, 그 길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보면 확실히 다른 건데 예를 들면 결혼 같은 거 있잖아요. 결혼 같은 거 지금 20대들이 뭐 결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아예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비율에서 남녀 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요. 남성들은 20대 남성은 여전히 예를 들면 한 7, 80%가 결혼을 원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20대 여성은 굳이 할 필요 없다가 이를테면 7, 80% 정도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이런 식의 가족 생활 제도 이런 것을 그래서 여성에게 이를테면 자기 경력을 단절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자기 직업을 갖고 싶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혼자서 그냥 먹고 산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친구들 만나고 이런 식의 삶은 웬만하면 유지할 수 있거든요. 물론 결코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보면은 저희들 뭐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지만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가진 불만 중에 하나인데 20대 여성들은 여행도 많이 다녀. 뭐 여행 산업의 압도적인 이 수요자들이 여성들인데 굉장히 불만스러워요. 왜 쟤네들은 나중에 가정 꾸릴 책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막 비난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거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가 이거를 오직 다 이 소위 남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가부장제에 서로 공모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정책이라면 정책이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관습의 측면에서도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남성이 스스로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김만고 박사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 남녀 간의 그 편차를. 참 이렇게 실제 통계를 보면 여성들이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코로나 시대 때 통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20대 자살률이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20대 자살률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중에 또 사실은 여성의 자살률이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그럼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같은 20대라고 할지라도 여성의 삶이 좀 더 팍팍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알고 보면. 예.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 마이노리티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보다는 이제 뭐 사회적 마이노리티가 맞죠. 그런데도 그것들을 뭐 대놓고 드러낸다기보다는 실제 통계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어떤 젠더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왜 이렇게 남성들만 젠더 쪽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그 20대 남성들이 느끼는 자기가 마이노리티라고 만들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책의 부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모든 소수자들에게는 다 그를 우대하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권력이. 그러면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성소수자를 배려하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대 이 남성은 기득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득권 40대의 기준으로 보면 50대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남성 20대 청년에게는 배려할 게 없는 세대인 거죠. 이게 정책적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뭔가 정책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없고 자기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소수자들이 뭔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걸 보면 그걸 자꾸 무임승차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무임승차, 부당한 무임승차.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공정한 경쟁 그리고 대학 제일 중요한 게 보면 또 우리가 가르쳐 놓은 게 경쟁은 항상 공정해야 된다. 출발선상은 같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놨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 또 이 친구라고 그러네. 잘못했습니다. 자, 이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근본적으로 각자 도생의 원칙을 가르쳐 놨잖아요. 각자 도생의 원칙을 가르쳐 놨는데 이 각자 도생의 원칙에서 각각의 약자들은 다 자기들을 위한 정책을 갖고 있는데 이 20대 남성들만 그 정책이 부재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들어가 보면.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아마 시사인인가에서 그 조사를 한번 했었을 때도 거기서 드러나는 게 그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 뭐였냐면 20대 남성들이 가장 불만을 느끼고 있는 지점은 어디냐라고 하면 젠더 문제와 정책이 만나는 곳이었거든요. 젠더 문제와 정책이 만나는 곳. 예를 들어서 뭐 여성 할당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여성 할당제 포함해서 이제 군 공무 가산점제 포함한 다양한 이런 이제 이른바 양성 평등을 위한 다양한 그 소위 적극적 조치들이죠.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김만건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약자로서 입고 있는 피해를 사회가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울분을 갖고 있는데 전 그 점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20대 젊은 남성의 희생에 기반해서 누려온 거대한 편익이 있잖아요. 그 국방이라고 하는 이제 군 복무가 의무인데 이 의무 복무라고 하는 이유로 사실상 보상을 안 해줬죠. 지금 뭐 이제 우리 병사들 임금을 현실화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난이 올렸다고 하지만 그게 기껏해야 이제 뭐 40만 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병장 되면 이제 한 그 60만 원대로 이제 진입을 하게 60만 원대가 이제 진입을 하게 되나요? 근데 저희 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또 꼰대 소리가 나는 거고 우리 때 비하면 한 50배 올랐네 이렇게. 제가 10,000원 받으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 그게 부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낯설게 들리실 수 있을 텐데 우리들의 아버지나 그 더 윗세대들은 이제 1960년대 이전에 군복무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1950년대 군복무한 분들이 뭐 얘기 들어보면 거의 뭐 그게 사람이 살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 병사들의 월급이 제가 정확하게 약간 지금 준비되지 않은 건데 평균 임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됐어요.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워낙에 중간에 띄어먹는 게 많고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문제였던 것이지 규정상으로는 그랬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군사 쿠데타 이후에 오히려 병사들의 월급을 그야말로 말도 안 되게 그냥 이 용돈도 아니죠. 이렇게 주었던 게 이제 몇십 년이 갔던 거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부터 올린다고 해봐야 사실은 그게 뭐가 안 되잖아요. 이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착취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것이 국민의 의무다, 헌법이 정한 의무다라는 이야기로 강요할 수 없는 시점에 저는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게 뭐 모병제부터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논의의 폭이 있을 텐데 거기에 뭐 여성징병제 5만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우리 사회 전체가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이제는 분명하게 해야 되고 이 젊은이들의 피해에 대해서 나라에 애국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군복무 이 가산점이라고 하는 거는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그걸 뭐 다시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점과 더불어서 또 하나 저희가 짚어봐야 될 점은 사실은 20대가 같은 20대가 아니라는 거죠. 20대 남성이라고 해도 일단 먼저 세대 간 격차보다 세대 내 격차가 더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여러 조사 통계들이 보여주는 바는 20대가 세대 내 격차가 가장 큰 세대라는 거죠. 그렇죠. 성별 간 격차도 가장 크지만 세대 내 격차도 가장 커서 우리가 20대라고 그냥 퉁쳐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네.
그 한 가지 사례만 알려드리면 2018년 조사라 조금 되긴 한데 이 조사가 재밌어서 근데 이제 다른 조사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않은 건게요.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하고 글로벌 리서치가 한 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를 보면 우리 세대는 사회 경제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누렸다. 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20대가 그 가장 격차가 커요. 근데 여기서 부유한 집안에 사는 20대는 56.3%가 여기에 공감해요. 우리 세대가 최고 혜택 받은 세대야. 반면에 20대 가난한 집안 출신은 28.6%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높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지금 제일 삶의 질이 좋고 뭐 사회 경제적 자원 다 독점했다는 게 바로 우리 김정배 진행자님이나 저 같은 50대 남성 아닙니까? 네. 50대 남성이 46.7%인데 내가 혜택 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20대 남성 부유한 사람 집안 그러니까 부유한 50대 남성이 그래요. 50대들이. 그런데 그보다도 10% 정도 더 높아요. 20대 남성들이 네. 부유한 집안 아이들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그 밑에도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뭐냐면 이 부유한 20대는 내 미래는 낙관적일 거야라는 말에 대한 응답에 89.6%가 오케이 했어요. 정말. 10명 중 9명이 내 미래는 낙관이에요. 아니 부유하니까 낙관적이겠죠. 근데 네. 가난한 집 자녀들은 20대는 30%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부유한 집 20대들은 제가 그냥 이건 제 표현입니다. 단군일의 가장 미래가 낙관적인 세대야. 그 스스로가 참 혜택받은 세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20대가 이렇게 문제다, 20대들이 이렇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정말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우리 사회가 아름답고 이 아름다운 세대에 내가 뭘 해가지고 성공하고 기여할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20대들을 위해서 뭘 도와야 되지? 이런 고민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렵네. 예. 참 어려운 문제 이건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야기는 좀 주로 이제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배경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풀어가봤는데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 여러 가지 있겠죠. 문화적인 요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어떤 뭐냐면 남성과 여성의 어떤 문화적 감수성의 차이라는 것도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좀 나중에 또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김만권 박사의 발제로 좀 넘어가 될 텐데 또 연결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도 저도 이제 선거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번 선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선택이 너무 어려웠다. 그리고 선택이 너무 간명하면서도 어려웠다라는 이제 그 불만을 많이 털어놓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여당은 마음에 안 드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야당을 찍기도 그렇다. 예, 그러면서 이제 대안이 없다, 제3의 대안이 없다라는 네. 그런 불만을 많이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뭐 그리고 또 게다가 이번에는 정의당이 이제 그 전 대표의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시장 후보를 내놓지 않으면서 더더욱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많은 분들에게 이제 우리 정치의 정당 현실 자체가 어떤 거냐면 한쪽 정당이 잘해서 뭘 지지하는 게 아니라 네. 한쪽 정당이 못해서 반대쪽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 그런 셈이 돼버리는데 이번 선거도 사실은 무능이든 이게 원인이 무능이었든 부패였든 이에 대한 심판이긴 했는데 그 수혜자가 누구냐? 저번 선거에서 무능과 부패로 심판받았던 또 집단인 거죠. 이게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은 이제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했을 때 우리 정당 정체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양당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제3의 대안이라고 하는 게 제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점. 예. 이게 지금 이제 상당히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정치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되는 게 그래서 두 정당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그냥 다 그냥 제3 후보라고 칩시다. 이들의 지금 득표율이 1% 조금 넘는 전체 평균이. 예, 그렇습니다. 진보 후보라고 하는 모든 정당과 뭐 무소속 후보 다 모아서 2%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또 20대만 추려서 보면 예. 또 수치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또 이제 그 20대 여성들의 선택이 그렇죠. 그렇죠. 한 예, 15% 맞습니다. 정도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15% 정도가 딴 데로 가 있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3의 대안 세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런데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결정을 할 때는 특정한 한 세력
어떤 결정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3의 대안 세력이 뭐냐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제3의 대안 세력을 만들려면 이제 그 뭐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양당제가 아닌 어떤 그런 구도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일단 뭐 제가 양당제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양당제가 원래 정당이 두 개라는 게 아니라요. 이게 정권 교체가 가능한 정당,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이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개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가 정의당 이야기를 했지만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서 폭이 더 접어졌다고 우리가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정치가 저는 양당제 구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후보를 냈다고 해서 뭐 그 결과가 그렇게 달라졌을까라는 또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 유권자들은 또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 자기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죽은 표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당선 가능성 있는 쪽에 이제 투표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통계를 하나 보니까 작년에 한국갤럽이 12월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한 32%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최대 정파가 그 무당파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무당층이 특정 정당을 심판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 양당제에서는 항상 그 반대쪽 정당에 출마한 이제 당선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 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에서 제3당의 존재의 영향력을 한번 평가를 해보면 이게 뭐 기존의 정당에 대항할 어떤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3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정의당이 평균적인 여론조사에서는 한 7% 안팎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도 정의당 득표율이 뭐 9.7% 나타납니다. 아마 역대 다 토탈해 보면 아마 최대 득표율이 맞습니다. 13%인가 13%였죠. 예. 네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이제 위성 정당 논란이 일었던 점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어떤 정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적으로 정의당을 지지할 수 있는 유권자층이 한 10% 안팎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진보 정당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 3위가 허경영 씨잖아요. 이것도 이제 상당히 충격적인데 우리가 공중부양하는 분을 3등으로 뽑았거든요. 충격적이었습니까? 예. 김만관 박사에게는? 아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선거를 하는데 후보가 자기는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사람한테 표를 던지는 게 상식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중부양. 아니 근데 그거에 혹해서 던졌다기보다는 어떤 그 기성 정당에 대한 어떤 불만, 그렇죠. 예. 어떤 그게 표출로 봐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상식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근데 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 표를 던지는 게 다른 진보 정당이나 이런 데 던져야 되는데 그걸 기성의 두 정당이 질려 있으면 다른 진보 정당이 던져야 되는데 진보 후보는 5명을 다 합쳐도 1.9%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허경영 씨가 이걸 다 제치고 3등을 하는 이제 그 사건이 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착자들이 좀 그걸 좀 정밀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현상이 뭐냐면 저도 이제 그 며칠 전에 잠깐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10년 전에 그 안철수 현상이 바람이 불었잖아요. 2011년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그 통계 자료를 막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흐름이 그때 당시에 20대가 민주노동당으로 막 이제 옮겨가는 어떤 추세가 확실하게 지금 잡히고 있었는데 안철수 바람이 불면서 그쪽으로 확 쏠려버리는. 그러면서 이런 안철수 바람의 진원제가 당시에 20대가 됐다.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나오는데 제3 후보 내지 제3 세력에 대한 갈망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단순히 두 당이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그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될 만한. 될 만한이라고 하는 또 이 조건에서 결국은 다 좌초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당시 안철수 바람이 어떻게 꺼졌는가도 본다면 결국 될 만한 부분에서 물음표. 여기서 이제 찍히면서 결국은 됐던 거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에 잡히는 윤석열 지지율도 윤석열을 바라보는 게 그 야당 후보로서의 지지냐. 저는 그렇게는 보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만약에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로 출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고심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윤석열 그 전 총장을 바라보면서 잡히는 지지율의 상당 부분은 안철수의 바람 때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닌 제3으로서.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지금 보궐선거나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의 주도권이 더 강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의 지점이 이제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여기서 뭔가 될 만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못하면 그것도 확 꺾여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김만권 박사가 말씀하신 제3, 대한사회로서의 제3이라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요건이 까다롭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그게 그런 정치적 요건도 까다롭지만 저는 제3정당,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어떤 누가 나와도 어떤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제3정당의 존재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당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조직적 기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안철수 안철수 씨가 정치인으로 실패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면 전 조직이 없다. 제대로 된 조직. 예, 기반이 없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나타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제3정당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소선거제 예, 말씀하시는 거죠. 소선거구제 안에서는 근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예, 사실 소선거구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거구제가 기본적으로 선거를 우리가 처음에는 한 번 정도 제3당이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두세 번 선거를 거치고 나면 그냥 이게 양당제로 모으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게 왜냐라고 하면 우리가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에 가장 갭이 큰 제도예요. 이 소선거구제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 내가 득표율은 한 30%인데 이게 의석 점유율은 50%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소선거구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기본적으로 양당제를 만드는 아주 속성이 있고 이게 정치학에서는 진짜 정치학의 법칙이 몇 개 없어요. 예, 그런데 정치가 정말 우연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치학의 법칙 같은 게 별로 없는데 뭐 과두제의 철칙이나 뭐 이런 몇 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이 듀베르제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소선거구제가 이제 양당제를 만들고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만드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소선거구제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제3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상당히 많은 장애물을 갖게 될 거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제3세대를 3세 뭐 우리가 3당을 갖거나 제3의 대안을 갖고 싶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은 맞는 스텝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나마 부분적으로 하려고 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말을 보면 예, 그렇죠. 그게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그 이제 그걸 지금 문제는 말씀드리고 그거를 있어요. 풀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고 기성 양당들이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양이가 자기 목에 방울을 매야 되는데 아무도 맬 사람이 없고 해줄 사람이 없고. 예, 네. 그렇죠. 이게 뭐 우리가 제3당 존재 바란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선거제도 개혁할 때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이첫 번째는 지역구 의원의 이익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3당이 나타내려고 다당제를 만들려고 한다면 비례의원을 늘려야 되는데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비례의원을 늘리는 거에 우리 지역구 숫자가 뭐 이렇게 딱 유지가 되고 비례의원이 늘어나는 건 뭐 상관없겠지만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 정수 300명 안에서 비례의원을 늘린다라는 말은 지역구가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 지역구 의원이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비례의원도 찬성을 못해요. 왜냐? 재선을 위해서는 자기도 지역구에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면 비례의원을 늘려야 되는데 저번에도 사실은 핵심은 그거였어요. 저번에 준연동 하기 전에도 결국은 비례의원을 늘리는 비례 정수였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캡을 씌운다 뭐 이런 뭐 온갖 이제 방법을 예. 짜고 하다 예. 보니까 결국 저렇게까지 갔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이게 막 엉망이 돼 버렸잖아요. 예. 사실 그런데 이게 우리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인구 편차 조정하라고 네네. 명령을 내렸잖아요. 2대1로 조정하라. 예. 근데 그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인구가 작은 지역을 통합해서 지역구를 이제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인구가 많은 지역을 쪼갰어요. 지금 이제 지역구를 우리가 더 지역구. 그래서 오히려 지역구가 더 늘어나고 비례대표가 이제 줄어들었죠. 이게 지역구 예. 조정도 간다는 게 아닌 게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지역주의 요즘 많이 그래도 이제 그 퇴색이 됐지만 소지역주의란 말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내려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A 군과 B 군 간에 네. 어떤 이 그 알력 예. 우리는 절대로 못 합친다. 이런 거 엄청나게 또 많거든요. 예. 현실 영역으로 넘어가면 참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 의원들 한 명 한 명의 재선이 직접적으로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렵- 결국은 지역구 의원을 선택하는 기준도 나는 B군인데 A군 출신 의원을 내가 왜 뽑아?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것도 또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제3정당 내지 제3세력에 대한 요구는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보수적인 성향의 제3세력, 제3정당은 지금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20대를 옥죄고 있는 사회경제의 배경 속에서 결국은 20대의 어떤 그 의식의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
그다음에 정치권이 여기서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가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파를 떠나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회경제적인 개혁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놓느냐 못 내놓느냐.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결국은 그 핵심이죠. 포괄적인 뭔가 그 결론은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뭐 아까 원래 나왔어야 될 얘기지만 지금 모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정치 개혁하고 사회 경제 개혁이 같이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따로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현재와 같은 양당제 구도 아래서 두 당이 어떻게 정치를 못해서 실패를 해도 결국은 최소 2당은 가고 그 다음에 저쪽 당의 실패를 발판 삼아 다시 집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아래서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두 당이 과감하게 나설 동기가 떨어집니다. 예, 기득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물론 두 당의 역사성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같지 않지만 적어도 이 면에서는 두 당이 적대적 공존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 정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사회 경제적인 개혁 과제도 도출되지 않는다. 그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자신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아이도 가질 수 있고 작은나마 뭐 집이라도 한 채 가질 수 있고 이런 식의 희망이 생기지 않는 한은 지금의 이 기성의 정치 체제 그리고 기성 세대에 대한 불신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두 개혁 과제를 함께 적어도 지금의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들 우리들 각자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조영건 이제 그 소장께서 이제 결론을 좀 내주셨고 네, 우리 맞습니다. 김만고 박사님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선거제도 개혁 같은 거 하나에 뭐 오늘 제가 선거제도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 이야기 하나만 들여다보면 저는 이게 국민들이 제일 반대하는 게 사실 지금 현재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예요. 저는 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에는 무조건 반대해서 이게 삼량이 네. 진보, 중도, 보수 안 가리고 다 반대해요. 압도적 반대입니다. 80%가량이 반대를 해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저는 제도권 정치에 기본적으로 불신이 엄청 쌓여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정당 정치가 진짜 탄생할 때 정말 좋은 의도로 탄생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각각의 다른 이익을 우리가 정당을 표출하고 그걸 제도적 합의를 만들어서 제도화 시켜준다라는. 예.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제도화로 푼다라는 의미였는데 네. 우리가 그 갈등을 제도화로 푸는 경험을 거의 못한 거예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당 정치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존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건 우리 20대 우리 젊은이들이 왜 이래라고 말하기 이전에 기존 정치인들이 정당 정치를 돌리는 기존 정치인들이 먼저 반성하고 나서야 될 일이다. 알겠습니다. 이걸 누구 다른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니다라는 게 제 말입니다. 이제 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수 확대는 제가 볼 때는 여야가 없더라고요. 예. 여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생각이 비슷해요. 예. 다만 무서워서 못하는 거고 예. 사회 경제적 개혁 같은 경우는 여야 모두 공통된 게 무서워하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유권자층에서 이해가 극명하게 갈리고 대립하다 보니까 네. 그 틈바구니에 내가 왜 껴? 예. 이러면서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사회 경제적 개혁은 괴롭 뒤로 그러니까 물러버리는. 예. 어찌 보면 어떤 정치권의 이런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결국은 어떤 지금 이런 현상을 낳은 주된 원인일 수 있다. 예.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응시하고 응답을 사실은 내리는 세력이 어찌 본다면 대선에 승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어려운 과정이긴 하죠. 맞습니다. 예. 이게 까딱 잘못하면 또 벌집 쑤신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정치권의 사실은 생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기에 이제 어떻게 이제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느냐 못 내느냐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기대치는 좀 약간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카페 이렇게 마무리하죠.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예.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